자, 593쪽에 양가로 3번 그 전매 제한에 의해 보시면 요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전매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제일 이 중에서는 제일 자주 나왔던 겁니다. 자, 1번에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봅시다. 위례 전매 제한 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자, 세 번째 줄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니까 박스에 해당할 때는 전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매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자, 좀 부득이한 사유 한번 보시면 기억번에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사유로서. 그리고 여기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데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낌 잡아주시면 좋아요. 자,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 근무지가 바뀌어서 생업상 먹고 사는 사정 때문에 질병 치료를 위해서, 취약을 위해서, 결혼을 위하여, 결혼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겁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자, 세대원 전원이 갈 때의 전원이 세대원 일부가 간다 그러면 가족 헤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다른 광역시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요. 다만 이 기억번 사유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여기서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쪽에 사시는 분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근무지가 바뀌어서 남편의 근무지가 바뀌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면은 이쪽에 있는 걸 팔아야 전매 제한 기간이 있지만 팔아야 그 돈 갖고 그쪽에 가서 온 가족이 몰려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헤어지지 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가는 경우고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다 전원이 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만큼은 수도권 오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 붙어 있고, 또 니은번도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갈 때요. 예를 들어 상속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여기 옮겨서 살아라. 그럼 여기를 팔고 그쪽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대원 전원이 가는 것이고 일부가 간다면 안 돼요. 또 지금 마찬가지예요. 취지는 똑같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세대원 전원이 아니면 2년 이상 해외 체류입니다. 해외 이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장기간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라면은 여기서 팔고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역시 전원이 전제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식으로 가는 건 안 돼요. 기러기 아빠식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또 리을번의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로 선정된 인연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거. 아까 결혼도 1번에서 부득이한 사유 있었지만 이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혼. 자, 우리 이혼했어요. 그러면은 전매 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재산분할 할 수 있게 해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되는데 재산분할로 어떤 A가 받았지만 협의에 따라서 B에게 주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이 되어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 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 안 하게 되면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 이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공법하다 보면은 이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리을번과는 시읍번을 헷갈리면 안 돼요. 리을번과 시읍번을 헷갈립니다. 시옷을 먼저 보실까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얘기입니다. 아까 이혼할 때는 전부 다 줘도 상관없어요.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그런데 시읍번처럼 이거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이혼이 아니고 사는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에게 매매하면 부부관계 아니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얘기인데 일부만 증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를 증여한다면 틀려. 이거는 아까 이혼은 전부까지 줄 수 있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일부 전부라면 틀립니다. 이거는 원래 부부간에는 부부 공유 재산으로 추정받는 것이 있어서 부부 중에서도 사실상 힘센 사람이 단독 소유를 하기 쉬운데 어떤 사람이 받았다 하더라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공유가 되겠네, 그죠? 전부를 증여하게 되면 또 다른 힘 있는 배우자의 단독 소유고
그래서 일부를 줘야 공유. 제가 갖고 뭐 아름다운 그 부부의 그 재산 소유 형태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 분의 단독 소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배우시면서 좀 반성하시고 공유로 일부를 줘야 공유, 두 사람이 같이. 이거 아까 차이 나잖아. 그리고 미음본 보시면 공토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을 제공한 자가 시행자로부터 이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으로 집이 수용당했다 칩시다. 우리 주거용 건축을 제공한 자가 주거용 건축을 제공한 대신에 이주재청 주택을 공급받았다 그러면 공익으로 해서 희생된 사람이니까 역시 이 받은 이주재청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혜택 준다. 그리고 비읍번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입자로 선정된 지위 및 공원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그냥 결국 주택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분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은 안 되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그 민간 택지에서 하는 것은 주택도 전매 제한 받았죠. 이 주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택에 대해서 그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될 때 선정된 지위를 경매할 수는 없고, 주택은 만약에 경매, 공매가 가능해지죠, 그죠? 주택에 대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이 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야 경락인이 경락을 받아서 채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거. 이 정도. 자, 위반지 조치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급 파트 다 끝났고 595쪽의 4절에서는 리모델링이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리모델링에서도 리모델링 절차. 기본 계획이 먼저 나와 있는데 598쪽 봐주세요. 598쪽에 리모델링 허가. 이 리모델링은 보통의 건설 공급과는 관련이 없고 리모델링 허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관리주체가 됐든 이런 사람이 공동주택을 만약에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정한 기준을 거쳐서 시장운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시장운수구청장의 허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택법에 따라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리모델링은 이거는 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허가도 시장운수구청장이 간단하게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사업 승인이 아니에요. 물론 리모델링 중에서도 그 전에 얘기했듯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만큼은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이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빠집니다만, 보통 리모델링은 시장운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를 받는 겁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에서는 허가 기준이 이제 박스에 쭉 있습니다만 조합 결성에서 할 때가 훨씬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도 이 허가 기준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참고해서 1번처럼 입주자나 사용자나 관리주체가 조합 결성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은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 새 들어가는 사용자가 할 수도 있지만 또 관리주체가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유자인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체 동의니까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리모델링 조합이 2번에 조합이 할 때는 단지 전체 75, 동별 50%, 동만 한다, 동의 75% 동의면 되니까 전원 동의보다는 훨씬 조합 결성하는 게 낫다. 그냥 그 정도로만 봐주시고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죠. 지금 기본 단계에서는 됩니다. 자, 600페이지 보시면 3번의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자, 우리 리모델링은 대수선형이 있고 증축형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만 안전진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안전진단이 두 군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비법에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안전진단 하는 거 하나 나오고, 그리고 여기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 대수선형이면 증축되는 게 없다 보니까 별 문제 없다고 보지만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의 면적 건물보다 증축이 되기 때문에 과연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대손보다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축형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 1번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지 대수선형 리모델링 한다면 벌써 틀리는 겁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서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만 돼. 요청해야만 되고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에서 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을 해서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이제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판단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뭐 봐주시고, 됐습니다. 주택법은 됐고, 이렇게 주택법은 됐고, 기본에서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자, 이제 농지법 들어갑니다. 농지법 6장에 농지법. 자, 616쪽에 농지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농지법에서는 항상 두 문제밖에 출제 안 되지만 그 두 문제에 맞춰서 지금 약 한 1시간 40분에 걸쳐서 할 겁니다. 두 문제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중에서도 한 문제는 꼭 맞춰야 됩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쉽게 맞출 한 문제를 틀린다, 다른 데서 그 복구 안 돼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너무 세밀하게는 안 할 거예요. 할 것만 잘할 겁니다. 자, 먼저 농지법에서 용어 정의부터 보세요. 02번에 용어 정의가 기본이죠. 용어 정의가 가장 기본입니다. 자, 먼저 농지 개념부터 보시면 농지에 해당돼야 농지법 적용을 받는데요. 농지의 의의를 보시면 다음의 언한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래서 1번에 전답과선 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땅의 지목 배우실 때 전답 과수원이 농지 지목이라고 배우셨지만 우리 공법에서는 그 지목이랑 상관없어요. 지목은 사후에 그걸 표시할 뿐이지 법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현상으로 따져요. 실제 현상으로 농작물 경작지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땅이나 또는 다음에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봅니다. 실제 현상으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농사 안 지으면 농지 안 보는 거고, 반대로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이라 하더라도 실제 농사 지으면 농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농지로 보면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 현상으로 따져요. 그럼 여기서 농작물의 다년성 식물이 뭐냐? 박스에 나와 있잖아. 다년성. 다년성이 여러 해 살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최소 2년 이상 쓰는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기역본의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을 재배한다. 이런 거. 과수, 뽕나무,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 식물 재배지. 그래서 생육기간이 적어도 2년 이상 식물 재배지, 뭐 과수나무, 이런 사과나무 이런 것들, 그죠? 이게 다 이제 농지로 이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지목상으로 이제 과수원이 될 거 아닙니까? 2년 이상 식물 재배지. 그리고 주의하실 건 살짝 디귿번 조경 또는 관상수목과 그 묘목인데, 괄호 속에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라는 말 조금 주의를 해두시고 대충 보시되, 원래 수목, 나무를 키우는 곳이면 농지 아니에요. 원래 산림 아닙니까? 산지잖아, 산지. 그런데 나무 중에서도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과 묘목이라면 일반 나무랑 다르죠.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과 묘목이라면 일반 산에처럼 그냥 산에 나무 심어놓고 클 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농지, 농사 짓듯이 손이 많이 가요. 조경, 관상, 수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산지로 안 보고 농지로 보겠다는 건데, 이렇다 하더라도 뭐는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조경용 수목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일반 농지에서 손 가면서 많이 그 노동력 들어가면서 재배한 농지지, 조경 목적으로 심했다라면 요거 남이 키워놓은 조림용, 관상용 수목을 사다가 정원에 심었다는 얘기예요. 조경 목적으로 심었다는 거잖아. 재배 목적이 아니잖아. 이거는 재배 목적이 아니죠. 조경 목적으로 심었어요. 요거는 농지에서 농지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에 심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조경 목적으로 조경을 하기 위해서. 재배 목적이 아니고 누구의 판매 목적도 아니잖아. 그냥 본인이 그냥 키울 뿐입니다.
이거를 농지로 보게 되면 남의 그 정원에 가서 야 농사 잘 지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거는 예. 조경주로 심었다는 빠지는 겁니다. 그거 좀 아닌 것들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동그라미 2번처럼 위 1토지의 각종 개량 시설,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생산시설, 다음 시설물이 다 그러니까 직접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하는 여기에 관련된 개량 시설이든 뭐든 농사에 관련된 땅 다 농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번에 너무 깊게는 보지 말고 유지, 양, 배수시설 이런 수로, 농로, 부지 이런 것들 제방 부지. 응? 유지가 그 물 웅덩이고 그 깔 딸려 있는 수로, 농로, 제방. 이런 게 있어야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물 같은 게 있어야. 이것도 다 농지로 보는 거예요. 별도로 보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고 니은번처럼 농축산물 생산설 부지도 농지로 봅니다. 농산물뿐만 아니고 축산물 생산설 부지도 농지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번에 농지에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당연히 농지죠. 이건 당연히 농지인데 B번처럼 축사나 곤충 사육사 부지도 농지로 봐요. 이 축사나 곤충 사육사 부지가 농지로 들어간 건 한 5, 6년 됐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안 보다가 그래서 축사 부지도 농지로 들어가게 되면서 축사에서 소돼지 키우는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이제 농업인이 된 거예요. 농업인이. 옛날에 이게 축사부지가 농지에 안 들어갈 때는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절차를 밟아야 됐는데 지금은 농지에 들어가니까 농지인 상태에서 그대로 축사를 지으면 되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옛날에 농협과 축협이 통합이 돼서 지금은 농협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축산업도 이제 농업이 됐어요. 축사부지 농지에 들어간다. 자, 이게 농지인데 넘겨보시면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농지 아닌 거,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세 가지. 이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농지 아닌 거. 자, 우리 1번은 공간법에 따라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농지 지목이 아닌 토지로서 거기서도 임야는 제외, 임야는 2번에서 따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전답 과선 아닌 보통의 토지라면 농작물 경작지나 단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로 안 보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목과 원래 상관없다고 했지만 농지 지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건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답 과세운이면 역시 농사를 지으면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농지로 보겠다는 얘기고 안 지으면 농지 아니지만 그 대신 전답 과세는 아닌 토지라면은 실제 농사 지으면 농지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농사 지어야 농지로 보겠다는 3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지어야 농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재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목이 대인 땅에다가 건물 안 짓고 농사를 짓는다? 3년 이상 지으면 농지. 3년 미만 2년까지만 농사 짓고 마르면 농지 아닙니다. 농지 아니면 농지법 적용 안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개발할 땅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간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임야는 별도로 다루고 있어요.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사짓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도 이 규정 없을 때는 아무리 산지라더라도 실제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봤거든요. 실제 그래서 산지에다가 나무 태워버리고 그다음 옥수수 심고 그런 건 농지법 적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지로 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응? 산지인 상태에서 지목 임야는 산지잖아. 산지인 상태에서 산지를 산지 외의 것으로 쓰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지 아닌 것이 돼. 근데 산지 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산지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고 산지인 상태에서 농사 지어도 그대로 산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농지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글쎄 옛날엔 산에다 뭐 옥수수 이런 걸 심었으니까 그렇지만 요새는 옥수수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존 농지도 남아도는데 지금은 산지에다가 뭐 농작물을 경작 재배한다면 주로 장례산 같은 거 뿌려놓고 하는 겁니다. 나무 다 밀어버리고 장례산 심으면 그거 죽어야 안 돼. 나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장례산 같은 거 산양, 산삼 이런 거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산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농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초지법에 따라 적용된 초지. 이 초지도 풀을 재배하는 것이니까 농지로 볼 수도 있지만 초지법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법에 적용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농지로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외되는 거.
그리고 농업인도 아까 농지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도 용어에선 중요한 얘기인데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 중에서 농업인이 뭐냐 하는 건데 아무래도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비농업인보다는 농지 취득에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이 이제 어떤 자격을 갖추느냐 하는 거 봅시다. 숫자만 일하지만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식물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농지 면적만 따지면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면은 330평을 얘기하죠. 330. 아유, 300평이지 무슨 330이야. 300평이죠. 300평. 300평 정도. 1,000제곱미터. 이게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농업 경영하는 게 아니고 취미 영농으로 주말 체험 영농할 때 농지 소유 상한이 1,000 미만입니다. 취미 영농하는데 큰 농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1,000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농업의 경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미 영농 수준은 벗어나야 되는 최소 면적이라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 지으면 농업이 되는 겁니다. 면적순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어 나는 농지 1,000 이상을 난 소유할 수 없다. 또는이니까 땅 하나도 없어도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러면 농업이 되는 거예요. 90일 이상. 왜 90일이냐면 약 3개월. 보통 농사는 벼농사는 조금 걸리겠지만 벼농사 외 웬만한 농사는 다 약 3개월 90일 정도면 웬만한 농사는 다 짓는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요거 강의할 때가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들으시는 분들이 농촌 출신이 거의 없고 다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약 3개월이면 다 돼요. 약 90일. 뭐 배추 농사, 고추 농사, 뭐 무라든지 웬만한 거 3개월이면 다 돼. 3개월이면 다 돼. 예? 벼는 안 돼. 벼는 안 되고. 인삼 같은 것도 몇 년 키워야 되지만 대부분 보통의 농산물이면 6, 90일이면 다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마다 집에서 상추를 한번 봄 되면 한번 화분에다가 한번 뿌려갖고서 모종 사다가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해도 한참 없습니다. 90일 이상. 아니면 이번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직 재배하는 자. 이건 시설 농업할 때. 아까 맨 땅에 농사 지을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 맨 땅이 아니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농업을 한다면 시설 농업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노동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평 330 이상이면 돼요. 100평 330 이상. 맨 땅에 농사 지을 때는 1,000 이상. 시설 설치해서 할 때는 330 이상. 그리고 3번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 가축이 적어도 포유류 이상을 여기서는 가축이라고 하는데 가축의 크기를 대중소로 나누고 가축을 셀 때는 몇 두 이렇게 현재 단위로 한자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요새처럼 자꾸 한자를 한글로 개정해서 이렇게 쓰는 추세라면은 여기 두니, 순이 이런 것들을 다 마리로 바꿔버리면 참 좋은데 또 그건 안 바꾸더라고요. 대가축은 이제 두 마리. 자, 소 같은 게 대가축에 2마리 이상 키우면 농업인이 되고요. 중가축이 돼지 같은 건데 10마리 이상. 소가축이 토끼 같은 거예요. 토끼 같은 거 100마리 이상입니다. 100마리 이상. 가금이 집가자 세금자예요. 집가자 세금자.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새 종류를 다 가금이라고 합니다. 금자가 금수할 때 금이잖아. 금이 날짐승 금자, 수가 들짐승이잖아.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날짐승, 요게 가금. 그러니까 가금을 셀 때는 몇 수, 이거 몇 마리, 몇 수라고 하거든요. 1,000수 이상입니다. 1,000수 이상. 그러니까 오리나 닭 같은 거, 꿩 이런 거 1,000마리 이상 키워야 돼요. 꿀벌을 10군 이상 키울 때입니다. 꿀벌은 여왕벌 중심으로 한 무리를 이루기 때문에 무리 군자, 10무리, 10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다. 아까 농업에 종사할 때는 1년 중 90일 이상인데 축산업에 종사할 때는 1년 중 120일 이상 종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하실 때는 이게 주로 처음만 2마리지 나머지는 10이랑 관련돼 있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축산업 할 때는 IQ 순서대로 먼저 나열을 해놓고, 아무래도 가축이 포유류 이상이니까 가축이 좀 더 IQ 높고, 그 다음에 IQ 떨어지는 게 조류 아닙니까? 가금?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게 곤충, 꿀벌이잖아. 이 순서로 해놓은 상태에서 가축을 대정수로 나누니까 대가축만 이제 시작했다. 이 말이 이제 시작하되 나머지는 10이다. 대가축은 2마리, 중 10, 10부터 시작을 해서 0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소가축이 100, 가금 1000. 자, 2, 그 다음에 10, 100, 1000 하나씩 올라갔죠? 가금 1000수잖아요? 너무 올라갔어. 너무 어지러워. 이제 10, 100, 1000 올라가서 다시 원점 10군으로 떨어졌다. 꿀벌 10군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아까 90일인데 여기 120일이요? 1년 중 120일이랑 축산업이 종사한다? 한 달에 열흘 꼴 아닙니까? 열흘. 1년은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열흘 꼴에서 120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잖아. 축산업 관련된 거 대가축만 2마리고 나머지 10, 100, 1000, 10 떨어지고 한 달에 11꼴에서 1년에 120일 이상. 그리고 4번도 웃긴 건데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자기의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1년 동안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에요. 참 1년 동안 판매액이 아무리 농민을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지 참 1년 동안에 120만 원 판매를 하면 농업을 보겠다. 참 한 달에 10만 원 꼴이네. 역시 10만 원 꼴, 한 달에 10만 원 꼴. 120만 원 이상. 아주 참 농민이들은 좀 기분 나빠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업의 개념이고 3번의 농업법인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제도 있듯이 여러분 30회 때 문제가 역시 용어에서 나왔어요. 이건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문제는 원래 안 맞춰도 되는데 맞출 수 있으면 맞추면 되고 이런 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농업법인 보시면 농업법인이라면 두 가지를 합쳐서 부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합쳐서 불러요. 영농조합은 시골에서 뭐 농업회사법인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설립하시고 시골에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 되려면 적어도 업무 집행권자 중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농업회사법인이라 해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합쳐서 농업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경영한다는 얘기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경영한다래요. 그러니까 꼭 자기 땅에서 할 필요는 없고 내 땅이든 남의 땅을 빌려하든 계산만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을 농업을 경영한다라고 농업 경영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자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밑에 자경은 한자가 스스로 자자 경작할 경자이기 때문에 농업 경영보다는 조금 좁은 개념이 되는 게 적어도 농업인이든 농업법인이든 자기 소유농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남의 땅 빌려서 하는 것을 자경한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자경농이 많아야 그 사회가 건강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소작농이 아니고 자기 땅에서 짓는 걸 자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자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제나 탄성식물 재배, 상시, 종사든지 어떤 농작업이 있으면 농작업의 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 농작업의 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 역시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탄식, 자기 소유농지를 전제로 하는 게 자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위탁 경영은 아까 4번에 대한 예외로서 경영을 남에게 위탁이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써서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자기가 직접 경영 안 하고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든 일부든 그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을 위탁경영이라고 합니다. 농지 전용 농지 전용이 이 전자가 그 아래 세 번째 줄에도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전환할 전자를 써요. 오로지 전문할 때 전자가 아니고 옮길 전자, 전환할 때 전자이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한다면 산지 전환도 마찬가지인데 농지나 산지를 그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걸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에다가 만약에 건물 짓기 위해서 대지로 바꾼다? 이거 전용이에요.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단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지 개량 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정한다? 이건 전용 아니죠. 이건 농지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용어에서 이렇게 봐드렸고, 자, 이제 넘기시면 농지 소유 파트가 나오는데, 농지 소유 파트에서는 이게 이제 농지법 전체를 흐르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농지 소유에서 원칙과 예를 정확하게 일단 틀을 잡아두셔야 돼요. 자, 농지 소유에서 원칙, 경제유전입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는 원칙은 경영할 자. 경영할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경자유전이 대원칙이에요. 농지법 전체를 흐르는 대원칙이 이겁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 경영에 쓰라는 거예요. 경영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영할 자가 소유하고 농지 경영하라. 이번 예를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자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다른 법에서는 이런 예외 인정 못해요. 농지법에서는 인정하는 예로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예적 소유를 얘기합니다. 이 예적 소유를 얘기해요. 이 예적 소유가 11가지가 있는데 이 11가지 중에서 일부는 외울 것이고 일부는 외우지 않을 거야. 일부는 나중에 농지증과 관련해서 할 때 이제 일부를 외울 것이고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쭉 느낌 잡아서 가셔야 돼.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외울 겁니다. 자, 하나하나는 이제 왜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지. 하여튼 대원칙은 경영할 사람이 소유하기 때문에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라면은 다른 법에서 아예 못 정해. 농지법은 정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가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자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행정청이잖아요, 여러분. 행정청,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데 국가 지자체가 무슨 통제를 받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통제 안 받아.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 게 행정청입니다. 그리고 2번이 다소 길지만 학교 아니면 공공단체나 농업연구기관이 됐든 농업생산자 단체가 됐든 종묘 그 밖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학교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지가 됐든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 과수, 인공수분료, 꽃가루 생산지로 쓰든 요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줄여서 이걸 부를 때 학교 등의 실습지 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 등의 실습지 등으로 이용한다. 줄여 부를 때 농업학교라면 농업고등학교든 농업농대든 농업학교라면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목적은 경영할 목적이 아니죠. 경영해서 농업을 경영해서 그 뭐 농산물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들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학교의 목적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애들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경영을 안 해도 소유할 수 있어요? 이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아니면은 종묘를 생산하는 자다 그러면은 종묘를 생산할 생산지나 아니면은 시험용으로 써야 되죠. 뭐 과수, 인공수분료, 꽃가루 생산지로 쓰겠다. 실습지로 쓰겠다. 연구지로 쓰겠다. 그 목적 사업을 위한 겁니다. 경영 안 해도 그 목적 사업을 해서 당연히 예의적소를 인정해야 목적 사업에 쓸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등에 쓸지. 그리고 3번이 상속이에요. 상속. 괄호 속에 유증. 상속에 난 유증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유증이 아니고 상속에 난 유증이라면 상속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상속을 먼저 썼네? 상관없어요. 원래 3번이 주말 체험 내용인데 왜 그걸 또 빼놓고. 자, 주말 체험론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한다. 주말 체험론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한다. 이왕 순서대로 쓰지 뭐. 이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취미 영농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주말마다 체험 삼아 하는 영농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영할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요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경영은 아니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국민들이 이제 농민은 아니지만 주말 체험 애들 데려가서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적소로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상속은 좀 아까 말씀드렸고 상속은 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번 나오는 것이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계속 소유한다. 이농의 한자가 이별할 이제 농촌과 이별하는 것, 농사와 이별하는 걸 이농이라 그러거든요. 이농의 반대가 농촌으로 돌아간다. 귀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농. 그래서 우리 농사 짓던 사람이 농업을 떠나는 게 이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그냥은 안 되고 8년 이상 경영하던 자가 이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년 이상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했을 때 이농의 소유한 농지를 농사를 경영 안 해도 계속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줄여서 쓸 때 제가 8년 이상 경영 후 이농 이렇게 8년 이상 경영 후 이농 줄여서 이렇게 제가 씁니다. 이농. 그러니까 잠깐 농사 짓다가 이농하면은 농지 소유 못하고 적어도 8년 이상 경영하다가 이농할 때만 오랫동안 농사 지은 사람이니까 경영을 안 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년이라는 숫자 좀 기억하실 만한데 사실 세법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법에 속하는 것이고 공적 규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세법에서도 뭐 양도소득세 같은 거 세금 적어도 8년 이상 작용하던 그런 농지를 할 때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세금에 있어서 혜택이지만 여기는 이제 경영 안에도 소유할 수 있는 혜택으로서 거기도 8년, 여기도 8년, 적어도 8년 이상 경영 이용했을 때는 예적소를 인정해주는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이 담보농지 취득을 얘기합니다. 담보농지 취득. 이 담보농지 취득도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금융기관 등이 일반 개인은 안 돼요. 금융기관 등이 농민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농지를 저당 잡고 나서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농지는 이제 담보농지가 됐어요. 근데 농민이 돈을 안 갚아. 농민이 돈을 안 갚게 되면은 일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그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 경매를 했는데도 2번 이상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됐다. 2번 이상 유찰됐다라면 그때는 그 이후의 경매에서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직접 경영 안 해도 담보농지를 직접 취득해서 정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반 경매에 2번 이상 놓았는데도 유찰이 됐다 그러면은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경영 안 해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건 특수한 경우예요. 이게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한다. 7번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한다. 8번이라면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라고 해요. 협의. 나중에 이제 전용 파트에서는 원칙이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쓸 때는 허가를 받아라. 간단한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건 전용 신고로 간단하게 해준다. 다른 법이나 행정기관이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농장과 미리 협의하라. 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았다면 어차피 농사 안 지으려고 이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안 해도 당연히 소유할 수 있어야 되지. 이럴 때 농사 안 짓는다고 해서 소유를 경영하지 않으니까 소유를 못한다? 그러면 전용하자마자 팔아라는 얘기인데 못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7번, 8번이에요. 그리고 9번이 0으로 정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다. 그 0의 내용이 역시 소개가 안 되는데 혹시 0이 소개되더라도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등 0에서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나 농어촌 관광 휴양지에 포있는 농지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만 해도 그렇잖아요. 농업만 해도 이게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이라는 게 농원이기 때문에 도시민의 이 농원에서 도시민이 농촌 체험하고 막 하라고 하는 게 이 농원이에요. 아니면 관광휴양지 있는 농지도 역시 휴양지로서 쓰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업 경영 안 해도 1500제곱미터 미만에서는 소유할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농업인의 어떤 부수입을 위해서. 그 다음에 10번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업진흥지역인 농사짓기 아주 적합한 땅인데 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설이 15% 이상, 평균 경설이 15% 이상 농지로서 영이 정하는 농지를 다음 요건은 모두 같은 농지에서 이하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그럼 10번에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있거든요.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게 왜 영농여건이 불리하냐?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요건도 있지만 다른 요건도 일일이 보실 필요 없고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건데 뭐. 우리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 지금은 다 기계 영농을 주로 하는데 기계 영농하기에 좀 부적합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농 농사 짓는 게 농업을 경영한다는 게 영농이죠. 농업을 경영하는 여건이 불리하다. 왜? 경사율이 너무 높아서 농사 짓기 힘든. 그러니까 농사 짓기 힘든 땅인데 왜 농사 짓는 걸 강요합니까? 농지지만 농사 짓기 힘드니까 농업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11번에 나오는 것이 개별 법률에 의한, 개별 법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맨 끝에 나오는 것 하나가 비축농지만 다른 것과 구별하고 해서 이것만 제가 써놓겠습니다. 비축농지. 자, 11번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기억년 디그리 부입이 무슨 법이야? 이렇게 개별법에 따라 그 법률에 따라서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라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국농어촌공사가 뭐 저쩌고 매립농지 뭐 토지 수용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 비읍법 같은 경우에는 공공토지 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에 관한 농지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공공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금 나중에 어떤 공공사업을 위해서 그곳에 어떤 농지에 공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공공사업 할 때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나중에 사업을 할 목적으로 비축해 놓은 농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미리 사놓고 나중에 이제 그 전용하기 전까지는 뭐 농업공사에게 빌려줘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나중에 사업을 해서 미리 비축해 놓은 농지, 공공목적으로 비축해 놓은 농지를 비축농지라고 합니다. 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는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 임대 사용돼. 하여튼 이 공법이라는 게 말이야. 제가 공법을 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서는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쓸데없이 자꾸 바꾸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대라는 말이 났죠. 최근에 이 책 나오고 나서 사용대를 무상 사용하게 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름을. 원래 여러분들이 임대 사용대를 민법상 용어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민법에서 사용대라는 게 혹시 바뀌었나? 그 이름이? 하여튼 요새 최근에 원래 임대차는 임대와 임대차는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이고 사용대 할 때 사용대차는 무료로 해주는 걸 사용대차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빌려주는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임대와 사용대를 썼는데 이 사용대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대가 없이. 그래서 이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그냥 적어놨는데 어쨌든 돈 받고 빌려주는 임대든 무상으로 사용되는 사용대든 남에게 빌려줄 때는 남에게 빌려주는 사유도 나중에 농지법에서는 원래 자기가 농사 져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못 빌려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에서 허용될 때만 임대 사용대가 허용이 돼요. 만약에 합법적으로 임대 사용대를 한다면 남에게 빌려주는 경우니까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할지라도 남에게 빌려주는 그 기간 동안에는 경영 안 해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가 요게 아까 제가 적어놓은 거 요거 이게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거든요. 이 특례는 다른 법에서 못 정한다. 농지법에서는 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농지 소유상한을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농지 소유상한은
농지를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여기서 끊어야 되겠는데요. 이거 하다가 중간에 멈추느니, 자, 10분 쉬시고.